교재 342페이지 피시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게 이제 등장이 될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일반 전표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시험에서는 제가 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에 가면 시험은 아예 일반 전표에 넣으세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세요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못해서 입력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 몇 급까지는 우리가 회계하고 세무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전산 세무 2급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 그 전산 세무 2급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산 세무 2급. 자, 그래서 이 세무 2급까지는 일반 전표하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오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매입, 매출이라는 부분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매입 매출에 대한 구분은 아예 해주곤 해요. 그래서 아예 문제 부분에 보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라고 아예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걸 구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는 해드렸죠. 업무에 가시면 실제 내가 실무를 진행할 땐 이걸 누가 구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구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세무 2급까지는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일반 거래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입력한 정보들은 전부 다 장부에 들어갈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 전표가 있고 메인 매출 전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입력했던 부분은 당연히 장부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장부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그날그날에 일어난 사건을 집계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개표. 우리는 한 달치 정보를 좀 모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월개표. 그리고 우리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자료를 모아서 보고 싶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모이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 장부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든 계정을 모아주고 있는 장부를 우리는 무슨 장부라고 얘기하고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보가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이 우리 이 장부에 들어와져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이 도래를 하면 우리는 12월 31일에 뭘 할 것이다. 우리는 결산을 할 것이다. 근데 이 결산할 땐 합계잔액 시산표에 모든 정보가 모여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결산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기 전 시산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수정 전 시산표이다 라고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전 시산표를 기준으로 결산자료 입력을 하고요. 그 결산자료 입력이 되면 우리는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외에 결산보송 명세서가 같이 작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부는 여러분이 가셔서 손으로 뭔가를 입력하시고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우리 앞에서 기초정보 배우실 때 원가명세서를 확정해서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이 되면 우리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가 확정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된다. 그럼 그 단기 순이익을 우리 주주총회에서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손실났다라고 보여주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얘기를 거론할 것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이 나면 결손금 처리계산서라는 걸 작성해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자본에 모일 것이다 라는 순서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익이 났거나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 부분은 여러분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이란 표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가 있고 메인 매출 전표가 있어요라고 나누는 부분. 그럼 메인 매출 전표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우리 서류들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부속 서류 작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회계입니다. 지금 급수는 회계 여러분. 자, 회계 1급에서는 부속서류 작성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1급은 부가세 신고서 반영된 위치를 너가 알고 있니? 라는 부분과 그리고 세금계산 사개표라든지 몇 가지 서류만 조회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런데 이 부속서류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항상 같이 내야 되는 서류고요. 이 서류가 빠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이 서류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 작성 문제는 어디부터 출제를 한다? 세무부터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 2급과 세무 1급에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속서류 작성 문제입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끌고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표 입력이 잘못되지면 우린 전산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산 작업에 전표 입력이 잘못되지면 이후에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모두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표라는 부분의 치중이 요즘에 매우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회사 코드는 첨번 사업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첨번 사업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 이런 형태의 전표를 입력하고 거래처 등록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유형별 분기에 대한 연습은 또 해서 조금 더 복습적인 차원을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교재에는 이렇게 각각의 필드 설명들이 있으시니까 필요한 건 필드 설명들을 보셔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져 있는 부분들, 요거를 뭐 제가 다시 따로 읊어드리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드 설명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모두 다 오픈되어 있으실 거고, 첨번 사업장 들어와져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건 전표 입력의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공통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날짜를 보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제가 한 번만 설명을 할 거고요. 부가적인 설명은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연이 있고요. 월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연은 여러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연은 어디서 따라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 회사의 회사 코드는 1000번이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배움전자이며 그리고 사업자 번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법인인지 개인인지 법인이고요. 그리고 회계 기간은 현재 6기이며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에 회계 연도를 쓰고 있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져 있는 연도가 이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쓰실 때 회색으로 보이는 자리는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삭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어딘가에서 끌어오는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도는 회계 연도의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건 몇 월 며칠이냐. 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되면 그 거래가 발생한 날짜별로 건건히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는 복식회계 또는 복식부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복식부기에 맞춰서 우리는 일자별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월 달의 거래이다. 그럼 1월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나는 1월 1일 걸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숫자 1일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일자 자리에 상단에 입력한 1일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분란에 커서가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일자 자리를 다시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체를 한꺼번에 지우는 건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지워진 상태의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일자 자리에 커서가 들어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상단에 1일을 넣었을 때는 무조건 1일 날짜의 거래만 입력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1월 2일 거를 넣고 싶다. 못 넣는다는 얘기세요. 자, 이 자리에 1일을 고정값으로 넣고 들어오게 되면 1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예 고정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월 1일 거를 넣다가 1월 2일 거를 넣고 싶고 1월 2일 거를 넣다가 1월 3일 거를 넣고 싶다? 그럼 이 자리는 항상 공란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일자를 입력하면 그 일자 거만 입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프로그램은. 근데 나는 여러 날짜의 거래를 입력하고 싶다? 그럼 이 자리에 지운 상태, 공란 상태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1일 날도 넣을 수 있고 2일도 넣을 수 있고 3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씩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넣고 싶다. 그러면 일자 옆에 변경이란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경 키를 누르면 여러분 1월부터 2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는 1월 달 거 넣다가 2월 달 거 넣다가 3월 달 거 넣다 이렇게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그 월별로 여러 달치를 넣고 싶다 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변경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따라서 변경하신 분들은 다시 변경키를 눌러서 월만 들어오게끔 하십시오. 자, 현업에서는 여러 달을 띄워놓고 입력하는 경우는요, 세무대리인들이 그 경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내가 검색하는 거에 대한 기능들이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일정 구간에 대한 거를 설정해서 쓰는 부분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제가 그거 왜 권장 안 하냐면 1월 달에 입력해야 되는데 내가 1월부터 3월 달을 설정하고 쓰잖아요. 근데 1월에 넣어야 되고 2월에 가서 넣고 있고 2월에 넣어야 되고 3월에 가서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수가 더 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분계는 맞았어요. 나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분계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전표가 1월 2일 날 입력해야 되는 전표였는데 내가 2월 1일에 입력했다. 점수는 없습니다. 0점 처리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날짜에 입력하는 게 원칙이죠. 엉뚱한 날짜에 가서 입력하시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증빙 서류는 1월 2일인데 내가 회계 처리는 2월 1일 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 부분들은 내가 출장 간 종업원한테 가지급금을 지급을 1월 2일 날 하고 그 종업원이 돌아온 게 2월이어서 2월에 정산했어요 라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자가 입력이 잘못된 점표 처리는 점수는 0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부분. 자, 제가 왜 이거 강조하냐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꼭 사고를 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6월 달에 시험 보러 가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뒤에까지 갔다가 뒤에 보니까 날짜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거 고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당황스러우면 문제도 안 보이고 되게 긴장한 상태가 더 가중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날짜를 꼭 확인하시고 입력하는 습관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 전표 문제 6문제가 나온다? 그럼 6문제에 달과 일이 모두 다 다르게도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은 정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넣는 거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 1월 달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1일을 일단 넣어봐 주세요, 여러분. 1일을 넣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 여기 구분란에 커서가 두시면 우리 항상 프로그램은 하단에 메시지가 들어오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분란에 커서를 두면 구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변은 대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산 5번과 결산 6번에 있는 대변은 사실상 업무적인 부분에서 우리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리고 시험에서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리가 결산 재무제표에 가면 결산 자료 입력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내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를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만들게끔 하는 거. 자, 그랬을 땐 우리 일반 전표의 전표에 전개가 되면 5번과 6번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5번과 6번은 우리 자동 결산 작업을 했어요 라는 표시로만 쓰시면 되고요.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지금 전표 입력할게요. 그러면 누구만 쓴다는 얘기예요? 출금이라는 부분과 입금이라는 부분과 차변과 대변이라는 것만 쓴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출금과 입금과 차변과 대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금 이따가 출금거래, 입금거래 요거 설명하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하나 넣어볼게요, 여러분. 자, 요 자리에 출금이라는 1번을 그냥 일단은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구분을 선택하고 나면
계정 과목이라는 부분에 앞에 커서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자리와 뒤에 자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 자리는 코드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복류생비 입력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한글 두 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글 두 자를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린 한영키 상태 눌러서 한글 상태에서 복리라고 치시고요. 한글 두 자 넣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리자로 들어간 게 모두 다 검색이 되고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취소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한글 두 자를 지는 방법 또는 저는 코드 외워요. 811번 넣고 싶어요. 그러면 숫자 811을 입력하시면 바로 811번에 해당되는 복류생비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든 거래처이든 저교이든 우리가 입력을 하실 때 내가 그 코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코드를 직접 넣으시면 바로 들어온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 하신다? 한글 두 자를 치는 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정 과목은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 해주시고요. 자, 거래처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처에 가서 여러분, 저는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꺼내서 쓰고 싶어요. 그럼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당연히 불러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거래처가 지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한글로 지성이라고 입력하시면 지성에 대한 거래처가 검색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지성이란 거래처 검색되죠, 여러분?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지성이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 우리는 거래처 새로 등록해야 된대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거 지워주세요.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셔라? 스페이스바. 자, 그럼 한꺼번에 지워지죠? 엔터. 자, 거래처도 지울게요.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근데 저는 신규 거래처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동그라미 5개가 붙고요. 그리고 저희는 용인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엔터. 그러면 용인 등록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저희는 등록 안 할 거예요. 등록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보여드린 거고 복습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 하나 더 합니다. 어차피 출금거래, 입금거래, 대체거래 할 때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러 가시면 실질적으로 뭔가의 증빙들을 받아옵니다. 그럼 그 증빙에 무슨 부분? 회사의 상호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래처 관리는 안 할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저는 거래처 원장은 형성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래처 원장을 형성하겠다는 건 우리 결산이 끝나지면 우리 결산서가 나오는데 그 결산서에 결산 부속명세서도 반드시 붙여줘야 합니다. 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나 그거에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결제를 받을 때 내가 누구한테 받아왔는지 영수증 관련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는 만들지 않지만 나는 거래처 이름을 써야 되더라. 그럼 여기에 용인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업무에 가시면 자,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상관이 없지만 업무에 가시면 증빙을 받아왔다. 증빙의 회사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이름을 여기에 반드시 무엇한다? 러버릇하신다. 그런데 자격증에서 이렇게 넣는 건 채점 기준이 아니거든요. 채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자격증 할 때 무엇해요? 채권 채무만 거래처 넣으라겠어. 라고 했으니까 채권 채무만 넣고 나머지 거래처는 다 버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실무에 가서 그대로 하시더라는 거죠. 실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증빙에 나와 있는 거래처를 거래처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래처 이름을 입력하는 자리에 가서 직접 입력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적유에 갑니다. 자, 적유는 화면상에는 우리 10개를 보여주지만 우리 최대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적유를 F2번 눌러서 불러내서 무엇할 수도 있다? 우리는 등록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계정 과목도 그렇고 적유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등록하는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적유를 계속 불러내서 쓰는 부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은 특정한 몇 가지를 빼고는 적유라고 하는 부분은 채점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업무는 적유를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반드시 입력한다. 적유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유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시면 점표가 매우 많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 내가 몇 개를 끼워 넣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벌써 적유가 입력되어 있을까요? 입력 안 되어 있을까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출제자들이 백데이터를 만들 때 정규가 다 되어 있는 걸 넣는다는 거니까 업무는 그렇게 정규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정규가 계속 따라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고민거리가 생기죠. 아, 감점하나요? 아니요, 감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채점하겠다라는 요건들이 아니면 절대로 감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적용을 꼭 넣어주시라는 거. 아, 그럼 복리후생비 거래처는 용인이고 이거 뭐였니? 라고 했더니 아, 저희요, 이거 회식비였어요. 그래서 영업부 회식대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영업부 회식대가 되게 자주 써요. 그러면 무엇 하셔라? 적유를 등록해놓고 코드돔으로 불러내서 쓰셔라.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금액을 얼마를 넣겠다? 우린 15,000원을 넣을게요, 여러분. 15,000원. 그럼 1로 치시고 플러스를 누르면 숫자 3개가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표 설명하는 건 전부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란을 출금으로 쓰는 경우, 그리고 구분란을 입금으로 쓰는 경우, 그리고 대체로 쓰는 경우, 차변과 대변을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입력들을 하셨다라면 여기 데이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자, 그러면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지워지죠, 여러분? 그리고 삭제한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삭제한 데이터라는 부분에 가시면 우린 1월부터 1월. 자, 우리가 선택한 월이 1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나는 1월부터 12월 때 거 다 보고 싶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 선택하실 수 있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 입력했던 정보들이 들어올 거고요. 자, 저희는 여러 건이 등록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하자? 완벽히 데이터를 지우자. 그러면 휴지통 비우기라는 거 눌러주시면 완벽히 데이터가 무엇 되더라? 삭제가 되더라. 그리고 얘 눌러주시면 영구 삭제가 됩니다. 그럼 복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삭제한 데이터에 가셔서 복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처럼 이렇게 삭제하시면 절대로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출금거래, 입금거래, 대체거래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시냐면 34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출금거래, 입금거래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금거래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요. 어떤 의미가 되시는 거냐면 자, 지금 교재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출금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금거래 또는 출금전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거래 배울 때 여러분 현금이 동반되느냐 현금이 동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래 내용들이 달라졌었죠. 그래서 현금이 동반되는데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출금거래.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거래. 근데 현금이 전혀 동반되지 않았어요. 또는 일부분만 동반됐어요. 라고 하면 대체거래.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여러분.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분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금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대변에 무슨 계정 과목이 들어오더라? 현금 계정 과목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만 기재가 된다라면 만이라는 건 여러분 현금이 하나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 뭐라고 넣자? 출금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금을 선택하자. 자, 그러면 실무예제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예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뭐가 등장이 되시냐면 그거하고 관련된 증빙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예제 봤더니 1월 3일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차와 음료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수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 이런 영수증은 여러분 간이 영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간이 영수증은요. 접대비를 빼고는 얼마까지만 받아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3만 원이요. 그래서 3만 원 이내까지는 이런 간이 영수증을
받아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3만 원이 추가가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그 하자 부분을 거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는 이것도 보셔야 돼요. 우리 증빙 수업은 자격증 수업 끝나고 뒤에 한번 할게요. 그때 이 간이 영수증 3만 원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는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걸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이 영수증 받아오실 때 꼭 여러분 조심하실 건 여기 귀하에 회사 이름을 꼭 써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회사 이름.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을 여러분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영수증 주는 분한테 회사 이름 써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어디에서 드림 사무라는 데에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거래처에 입력할 때 드림 사무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작성일자에 보면 거래한 날짜가 들어오죠. 1월 3일. 자, 근데 우리 시험은 친절합니다. 1월 3일을 줍니다. 근데 업무는 여러분들이 작성일자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보시고 업무를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자, 공급 대가의 금액은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사가지고 왔다? 음료 등을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음료 29,000원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현금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끔 아니 드림 사무면 사무용품 사거나 소모품 사는 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즘엔 여러분 문구사에서도 음료 같은 거 다 팔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오든 문제가 되지는 않죠. 꼭 마트에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처리.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무실에서 사용할 차와 음료를 현금 구입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붕괴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쓰실 거예요? 아, 복리 후생비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여러분. 그리고 대변엔 누구라고 쓰시고요. 아, 현금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쓰실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전표가 나오면 우리는 구분란은 뭐라고 선택을 하자? 아, 현금이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네. 그럼 우리는 무슨 전표? 출금 거래로 보아서 출금 전표 쓸 거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는 똑똑한 게 여러분, 출금 전표를 선택하면 대변은 컴퓨터에서 자동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무엇으로 인식한다. 아, 대변에 현금이 감소했구나. 그래서 자동 생성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만 입력하면 된다? 차변에 해당되는 반대편. 여기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부분에 계정 과목만 입력하시고 끝내는 게 출금거래 또는 입금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이 나와져 있는 화면을 볼게요, 여러분. 그럼 저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차변의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무슨 전표를 쓰겠다? 출금 전표를 쓰겠다는 결정을 냈어요. 그럼 제가 출금 전표를 쓸 땐 상대 계정을 써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상대 계정이 복리후생비였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상대 계정을 넣어주면 대변은 뭐가 된다?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출금 전표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출출출출출 많이 써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다 입입입입 이렇게 쓰는 회사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형태. 자, 그러면 저희는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죠. 자, 전표 입력에 가셔서 1월 3일의 거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로 저는 증빙 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1월 3일 선택합니다. 그래서 1월 3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분은 출금 전표 몇 번? 1번. 자,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그런데 위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그런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복리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우리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코드가 나오죠. 자, 사무실은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몇 번을 선택한다? 811번을 선택한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거래처 코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래처 이름은 넣습니다. 뭐라고 넣자? 드림 사무라고 입력합니다. 자, 적요에 가셔서 1번부터 9번까지 보여지는 적요 중에요. 적정한 적요가 있으면 선택해서 쓰시고 우리는 적정한 적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직접 입력합니다. 자, 그럼 적요에 저희는 직접 입력해 볼게요. 우리는 음료 등을 써왔네요. 그래서 음료 등 현금 구입하였다라고 저는 넣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음료 구입비 이렇게 넣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적요에 넣는 글씨는 실질적으로 정답은 없어요. 회사에 가시면. 그래서 글짓기예요, 그냥.
정답 없는 글짓기. 다만 저희가 적요 등록이라는 거 배웠을 때 고정적요라고 하는 스마트A는 적색적요라고 했던 그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적요가 있으니까 불러내서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메모 달기 하는 것처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29,000원입니다. 그럼 29,000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금전표를 선택했을 때 대변의 출금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자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차변에 29,000원, 대변은 현금이야. 아예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 가면 출금전표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차변의 복리후생비, 이게 차변인지 어떻게 알아요? 차변 출금 29,000원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그리고 대변은 누구이다? 현금 29,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동 형성이 되세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금을 쓰는 이유는 현금에 대한 건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더 간단해요. 자, 근데 우린 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자, 저랑 똑같이 칩니다. 분명히 얘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에요. 자, 그 결론은 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날짜는 3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 구분에 가서 뭐라고 쓰겠다? 차변이라고 치고 싶대요. 그러면 3번 차변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여러분 위에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811번이 따라 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도 엔터를 치면 드림사무가 따라 붙습니다. 적요도 엔터를 치면 따라 붙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차변에 얼마 넣자? 29,000원을 넣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변을 넣을 거죠?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이다? 똑같이 3일입니다. 그리고 대변은 몇 번을 쓰자? 4번입니다. 그러면 대변은 4번. 그리고 우리 뭐로 지출했죠? 현금. 그러면 현금이라고 한글 두 자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우리 현금 바로 들어오죠. 이건 또 왜 바로 들어와요? 네, 현금자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현금의 거래처 그냥 드림사무 그대로 두고 싶다? 그럼 엔터 치시면 또 따라 붙겠죠. 음료동 현금구입 그대로 쓰고 싶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무엇이다? 대변에 29,000원 자동으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을 넣으면 우린 차변의 금액을 넣으면 대변이 자동 형성이 되고요. 대변의 금액을 넣으면 차변의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 지금 그 설명할 게 아니라 무슨 부분? 위에 부분을 출금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 차변에 29,000원 복리후생비만 입력하면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동 형성된 거 보여드렸고 그런데 나는 출금전표라고 하는 구분을 선택하지 않고 차변, 대변 선택해서 대체거래처럼 넣겠다라고 해도 형태는 똑같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출금으로 넣었을 때 저 입력 몇 번 했어요? 한 번. 근데 여러분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했을 때 입력 몇 번 했어요? 두 번.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지금 자격증 준비하신 게 궁금한 건 뭘까요? 내가 출금거래 대신에 차변, 대변 치면 감점이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 감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금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든 입금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든 감점은 없어요. 그런데 저랑 수업하실 땐 저는 출금 거래는 그냥 출금 거래로, 입금 거래는 입금 거래로, 그리고 출금과 입금 거래를 못 쓰는 건 차변과 대변이라는 거로 입력하는 거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가시고 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점은 없다. 일하러 갔더니 저희는 출금 거래도 차대로 치던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저 요거 같이 넣었던 거 데이터 선택합니다. 그런데 차변 쪽에서 데이터 선택하시면 이들은 같은 점표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점표면 체크박스가 두 개가 같이 형성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설명 안 드렸던 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번호난 설명 안 드렸습니다. 자, 우리 3일 날에 해당되는 점표를 두 건을 넣습니다. 하나는 출금 거래로 되어 있는 출금 점표를 넣고 하나는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하는 대체 거래인 대체 점표 형태를 넣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번호를 직접 입력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번호는 점표 번호라는 부분입니다. 이 점표 번호는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표 번호를 여러분이 임의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이 점표 번호 수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상단에 적요 수정 옆에 보시면
번호 수정이란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번호 수정이 전표 번호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번호 수정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했다고 표시를 내주고요. 그리고 번호 자리에 커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자리를 우리는 00003번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번호 수정키는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럼 나는 이 번호 수정키 이제 한 번 했는데 닫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자리 번호 수정키를 다시 눌러주시면 번호 수정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번호 수정키 눌러주시면 여러분 왜 불편하냐면 우리가 일자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번호 자리에 계속 커서가 가요.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일이 있으면 사용하시고 무엇 하셔라? 곧바로 닫아버리셔라. 자, 우리 이 데이터 지울게요. 그러면 상단에 삭제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입금 거래를 가보도록 할게요. 입금 거래. 자, 그러면 우리 입금 거래는 몇 페이지에 나와져 있냐면 교재 346페이지 하단부터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 거래 입력하기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자, 그럼 여러분 이 입금 거래는 어떤 형태이시냐면 나 현금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차변에 누가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계정 과목만 기재가 되면 우리는 뭐라고 쓰자? 입금 거래를 선택하자. 구분란에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여러분 현실에서요. 입금 거래가 많을 것 같으신가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들은 우리 대부분 현금을 찾아오는 거래, 시세인 경우들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매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저희한테 물건을 사가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물건을 사가는 분들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사간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상 현실선 입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출금 거래이거나 대차로 입력하는, 차대로 입력하는 그런 거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입니다. 자, 현금 시세로 사용하고자 나라은행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우리 현금을 인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돈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을 찾아왔으니까 현금은 증가하겠네요. 자, 이런 거래들은 여러분 대부분 통장의 거래 내역이 증빙처럼 쓰여집니다. 그럼 통장의 일부분을 지금 제가 발췌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 일자가 분명히 써 있겠죠. 그럼 거래 일자에 맞춰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찾으신 금액 2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만 보셔도요. 우리 이거 분개해 보시면 어떤 형태의 분개가 생기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분개할 땐 이렇게 하시겠죠. 차변에 뭐라고 쓰실 거고요. 우리 차변엔 현금이라고 쓰겠죠. 자, 현금을 증가시켜 주실 거고요. 상대 계정 대변엔 우리 현금 어디서 찾아왔죠? 보통 예금에서 인출해 온 거잖아요. 아이고, 보통자를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보통 예금에서 인출했죠. 그럼 이런 분개예요. 근데 입금 거래를 선택하면 대변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차변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계정 누구만 입력하면 된다? 보통 예금만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변을 입력하지 않고 대변, 반대편 계정 과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입금 거래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입력을 해보죠. 자, 날짜는 1월 5일이니까요. 일자 자리에 5를 넣고 엔터. 자, 그리고 구분해 가셔서 출금 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 입금 거래. 입금 거래는 몇 번? 2번입니다. 그럼 숫자 2 넣어주시고요. 자, 상대 계정은 누구였죠, 여러분? 보통 예금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있는 보통 엔터 치시면 보통이 검색이 되죠. 103번이네요. 엔터. 자, 분명히 명확하게 나라은행 보통 예금에서 현금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래처에 누구 넣어주셔라?
나라은행을 반드시 넣습니다. 자, 자격증 시험에서는 은행을 주면은 입력하지만 우리 업무에서는 반드시 은행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 나라은행 넣어주시고요. 자, 적요 하단에 봤더니 보통예금, 현금 현금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현금 인출하였다. 우린 보통예금에서 현금 인출한 거죠, 여러분. 그럼 적요번호 몇 번 쓰는 게 맞아요? 2번 적요 쓰시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숫자 2를 코드 자리에 넣습니다. 그럼 적요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적요 등록에 등록해놓고 이렇게 코드로 불러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까 출금 거래를 넣었을 때는 차변에 금액을 넣는 거로 떴지만 지금은 대변만 넣어주면 된다겠잖아요. 그래서 커서가 아예 대변 쪽에 들어가죠. 자, 금액은 2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1월 5일에 입금거래 전표는 우리 차변의 현금이 증가하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감소한다는 전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입금전표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확인이 되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입금거래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어디에 가시자? 자, 대체거래 입력하는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거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 현금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이거나 또는 현금이 포함된 거래도 대체거래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이든 전부이든 다 상관없어요. 채점에 영향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지 마실 것.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실무예제 곧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날짜는 며칠이다? 1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1월 10일에 나와 있는 부분. 자, 1월 10일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이게 날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업무에서는 날짜 안 준다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아왔네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아오면 이 자리에 거래 일시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 거래 일시가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 날짜가 됩니다. 아, 1월 10일이구나.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모두 다 보여지기 때문에 고민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무슨 카드 썼는지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다. 최근에요. 이 카드를 안 준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을 붙여주고 우리 무슨 카드를 썼다라는 걸 안 줬던 거죠. 그랬더니 시험 보러 간 수검자가 카드를 안 넣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의 제기를 했겠죠. 맞았다고 해달라. 맞았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 일을 할 때는 이런 증빙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을 붙여줬을 때는 일부분의 요건들을 글로 안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글로 안 주게 되면 우리가 증빙에 나와 있는 요건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는 무조건 증빙이라는 걸 보고 일을 합니다. 증빙을 보고 일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는 요령은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거 입력할 때 증빙 보는 요령은 거기서 대부분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식을 진행하였다. 이런 회식은 우리 종업원들의 회식이네요. 자, 종업원들의 회식은 무엇으로 처리하면 되죠? 아, 복리후생비구나. 라는 게 벌써 결정이 끝났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회식비는 우리 카드로 무엇하였다? 결제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무엇하였다? 수취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음식점에서는 우리 마장갈비에서 회식했나 봐요. 마장갈비한테는 돈을 줬죠. 그런데 우리 누구한테 돈 갚아야 돼요? 우리 카드라는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러면 돈은 아직 카드사한테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그럼 우린 아직 못 준 돈을 뭐라고 쓰죠? 미지급금이라고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답안에 복수 답안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복리후생비. 자, 무슨 부분? 얘는 차변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면 미지급금 대신 누구를 써도 미지급 비용을 써도 우리 답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답안 공지가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금 아직 못 줬다라는 거예요. 카드사한테는. 그러면 저희는 우선 적용되고 있는 미지급금으로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미지급 비용 기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러 가시면 미지급 비용 쓸까요? 미지급금 쓸까요?
자, 업무하러 가시면 미지급금을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에서는 신용카드로 지금 비용적인 지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 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로 무엇을 살 수도 있다?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산 구입했을 때는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 쓰지 않아요. 쓸 수가 없죠. 제가 미지급 비용 쓸 때는 차변에 누구였을 때? 비용이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동일한 우리 카드를 사용할 때 우리 자산 샀을 땐 미지급금 쓰고 우리 비용 지출했을 땐 미지급 비용 쓰자. 그러면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와서 돈이 나갈 땐 지금 하나의 청구서일 건데 우리는 계정 과목 두 개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런 불편한 일을 만들어요? 절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는 미지급 비용은 결산할 때가 아니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무엇으로 쓰셔라?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미지급금으로 쓰시고 정리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실 것. 그래서 복수다방 공지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의제기 때문에 최근 2, 3년 전부터 미지급 비용까지 복수다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왜 복수다방이 나오냐면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발생을 했지만 아직 줄 날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카드 대금을 놓고 보면 비용이 발생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돈도 확정이 됐어요. 우리 해외에서 쓴 카드가 아닌 이상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 사용한 거는 우리 원화의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제하는 시점의 내용과 결제가 들어오는 청구 시점의 환율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율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아니면 비용에 대한 금액이 발생된 건 우리가 실제 금액이 확정됐고 아직 줄 날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의제기가 되니까 반박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답안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1차 답안은 항상 누구이다? 미지급금. 우리도 항상 뭐로 가자? 미지급금으로 갑니다. 근데 시험지에 미지급 비용 쓰라고 줬던데요? 그때만 미지급 비용을 씁니다. 그 경우는 그들이 그렇게 채점하겠다고 공지한 거잖아요. 공지한 건 공지한 걸 맞춰주는 게 답안 채점의 감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이란 얘기가 끝났네요. 그럼 저희는 점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며칠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날짜는 현재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10일. 자, 그리고 우리 구분란에는 차변은 몇 번? 3번. 자, 그리고 우리 계정 과목에 뭐라고 넣자? 복리라고 넣자. 엔터. 자, 사무실 직원 사기 진작 회식비 811번에 있는 판관비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엔터 하시고 상호만 넣습니다. 누구라고요? 마장갈비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저교에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여러분 직원 회식 때 현재 카드사한테 돈 안 줬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넣자? 직원 회식 때 미지급금 쓰셔도 되고요. 또는 카드 지출했다고 쓰셔도 됩니다. 우린 저기 2번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금액 얼마 넣어주자? 17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입니다. 날짜가 동일하면 여러분 엔터 하시면 위에 날짜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구분란은 차변이 아니라 어느 변을 이제 입력해요? 대변. 그럼 대변은 우리 4번입니다. 숫자 4 넣으시면 대변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미지급금을 입력합니다. 미지자만 치고 엔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지급금까지 다 안 치셔도 돼요. 그래서 미지자만 치시고 엔터. 근데 미지급금엔 반드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거래처는 누구였죠? 아까 우리카드. 그러면 우리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하시면 우리카드가 검색이 되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요 부분에 대한 건 1번부터 8번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선택을 하실 거면 선택을 적정한 게 있으면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면 우린 적요 번호 없이 엔터 하시면 우리 적요에 입력되어 있는 게 따라 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K랩 프로그램은 지금 차변의 금액이 들어가 있고 대변을 입력하시게 되면 우리 대변의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저랑 똑같이 15만 원 잠깐 수정할게요. 자, 15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우리 그 다음에 나인에 가면 2만 원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입력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했을 때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대차 차액이란 부분에
빨갛게 금액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단에 차액이라고 또 뜨죠. 자, 그리고 아래 점표라는 부분에 가보시면 빨간색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건 차변의 합계는 17만 원인데 대변의 합계는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안 맞으면 요 자체에 점표 처리된 부분이 이렇게 적색으로 모두 다 경고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보이면 아, 내 차변과 대변이 안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대변의 금액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17만 원으로 다시 고쳐볼게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대차 차액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금액이 없어졌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빨갛게 차액에 대한 금액 띄워졌던 거 없어졌고요. 하단에 대체 점표라고 들어오면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지니까 적색으로 보였던 현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출금점표, 입금점표, 차변, 대변 구분해서 넣는 부분.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표라고 하는 행위, 입력하는 행위가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우세요. 문제는 이거죠. 차변에 복리후생비를 쓸 건지, 우리 대변에 보통예금을 쓸 건지, 미지급금을 써야 될 건지,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분계를 못 하시면 프로그램은 아예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려워서 못 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프로그램을 어려워서 못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분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계를 갖다 놓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차대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출금점표, 입금점표를 차변, 대변을 넣어도 아무런 감점도 없고 업무상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분계를 못하니까 이걸 입력을 못하는 거지, 분계를 잘하는데 입력을 못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분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분계가 미흡하면 실질적으로 정리가 안 되세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는 잠깐 쉬겠습니다. 자, 교재 넘어가면 신규 거래처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신규 거래처 등록 문제를 꽤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내지는 않더라고요. 자, 신규 거래처 등록이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거래처 등록이 필요하면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 등록에 가지 않고요. 계정 과목은 여러분 계정 과목 등록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계정 과목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처 등록은 계정 과목 등록처럼 반드시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점표 입력하는 데에서도 무엇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정보의 거래처 등록에서도 등록할 수 있지만 우리 신규 거래처 등록하실 때 일반 점표나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도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능은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무예제 부분을 기준으로 저희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무예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 12일 날 직원의 중식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다. 아, 회사에서 직원들 중식을 제공한다? 그럼 여러분 이 중식 제공하는 건 우리 뭐라고 얘기하시면 될까요? 아,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돈이구나. 그럼 복리후생비라고 메모가 되겠죠. 자, 제공하고 있고 당해 연도 1월부터 바른식당과 계약에 의하여 자, 바른식당이랑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대는 월말에 일괄 지급한대요. 자, 월말에 일괄 지급한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먹는 식대를 실시간으로 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 왜 식당을 대놓고 먹어요? 라는 부분들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식당을 계약하셔서 장부를 만들거나 식권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먹는 거죠. 문제될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아, 복리후생비는 발생이 됐지만 나는 월말에 지급하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결제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자, 식사 이용 시 간이 영수증을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받아오라고 하나 봐요. 그럼 간이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받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린 무엇 하겠다? 미지급 관리를 하겠대요. 아, 그 미지급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영수증 받아온 거를 우리는 미지급금 등록을 해서 우리 추후에 그들의 청구 금액과 같은 게 맞춰보겠대요.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러면 미지급금은 우리 채무에 해당이 되죠? 그럼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관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그리고 아예 얘기했네요. 신규거래처 등록해 주시고 경비거래처 코드를 등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경비거래처 코드라고 했더니 아, 이거는 일반적인 매입이나 매출이 아니고요. 그냥 경비지출과 관련된 거래처 코드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비라는 거 별도로 넣지 않고요. 그냥 302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래처 정보는 간이 영수증 받아오면 이렇게 공급자라고 해서 정보가 뜨죠, 여러분? 그럼 이 공급자 정보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날짜 1월 10일, 그럼 일자난에 12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차변의 복리후생빈건 벌써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직원의 중식이고요. 공장 얘기는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11번 이렇게 넣으시면 바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 거래처 코드는 넣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바른 식당이라고 거래처 상호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유는 뭐라고 넣어주시면 될까요? 직원 중식 때 미지급인 거네요. 그러면 우리 적정한 적유는 없으니까 여러분 직원 중식 때 미지급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45,000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날짜는 동일하니까 엔터. 상대편 대변 넣을 거죠, 여러분? 그 대변에 뭐라고 넣자? 미지급금이라고 넣자. 자, 미지급금은 253번이에요. 그럼 253번 그대로 넣습니다. 근데 미지급금엔 거래처 코드가 필요하죠. 누가요? 바른식당. 그러면 코드 자리에서 무슨 키를 눌러달라? 플러스 키. 그럼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우리 동그라미 5개가 붙습니다. 00000 5개가 붙고요. 그리고 거래처에 바른식당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거래처 신규 등록하겠냐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거래처 코드가 105번으로 들어와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래처, 특히 일반 거래처 등록하실 때 101번부터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101번부터 순차적으로 등록됐던 부분 중에 제일 가장 무슨 부분, 비어있는 부분 중에 101번하고 가장 가까운 비어있는 번호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105번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심할 건 우리 코드 번호 몇 번 넣어달라? 302번 써달라고 했어요. 자, 시험은 항상 지정된 코드를 줍니다. 그럼 이 자리 무엇 하셔야 된다? 302번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거래처 코드가 어디까지 등록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옆에 말풍선 있죠, 여러분? 또는 F2번. 자, 말풍선을 눌러주시면 거래처 등록되어 있는 거 조회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은 일반 거래처, 뒤에는 은행이니까 금융기관 거래처, 카드와 관련된 신용카드 거래처까지 모두 다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일단 취소할게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는 302번 넣을 거니까 그냥 302라고 넣어줍니다. 302.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수정. 아, 근데 그냥 저희는 300이 바른 식당만 쓸 거예요. 그러면 등록이에요. 근데 저희는 상호도 넣을 거고 사업자 번호도 넣을 거고요. 이름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수정키를 눌러야만 여기 거래처 등록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이 자리에 입력하는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정이라고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커서가 멈추죠. 자, 근데 이제 알아두실 거 하나. 여러분 거래처 코드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 보시면 흰색이에요. 약간은 회색처럼 보여요. 회색으로 보여지는 약간 하늘색을 띠는 색일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 보러 가셔서 여러분들 코드를 잘못 넣었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거래처 코드를 삭제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완벽히 하신 다음에 거래처 등록을 하시고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틀리면 점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처 코드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356123449라고 넣겠습니다. 자, 상호 그대로 갈 거고요. 주민등록번호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은 박보람입니다. 박보람에 넣어주시고요. 업태는 음식점입니다. 종목은 한식입니다. 자, 우편번호 자리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51-5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편번호 검색에 마조로 51-5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거는 화면 전환이 조금 느리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입력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조로 51-5 그리고 엔터. 그러면 마조로 51-5 검색되시죠? 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를 입력할 건 없습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탭키를 눌러서 위로 올라가시거나 또는 ES키를 눌러주시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럼 바른식당 등록이 됐고요. 우리 적요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점표이든 메인 매출 점표이든 신규 거래처 등록이 나오면 플러스 키를 누르면 무엇할 수 있다.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사실 플러스 키가 여러분 우리 그 코드 자리에서 한글 두 자쳐서 거래처 검색하는 거 있었죠. 근데 그거를 플러스 키를 누르고요. 거래처 자리에 와서 신규로 등록해서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코드 자리에서 한글 두 자치면 되는데 플러스 키를 누르고 그걸 구태할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반 점표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그러니까 그 무슨 부분이냐면 아까 왜 날짜 입력 잘못했어요 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점표를 지우고 다시 입력하지 마시고요. 해당 점표를 무엇 하셔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복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K랩 프로그램은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여기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역삼각형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삼각형 쪽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아, 복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이동도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 무엇 하시면 돼요? 아, 날짜 입력 잘못했네? 그럼 이동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동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짜로 할 거냐면 지금 1월 12일 날 입력했잖아요. 2월 12일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아이고 검색 눌렀어요. 자, 복사라는 부분에 역삼각형 눌러주시고 이동이라는 거 일단 눌러주세요. 그럼 이동하는 부분에 날짜가 며칠이냐고 들어오죠? 우리 2월 12일로 가져라겠어요? 그럼 2월을 눌러주시고 12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을게요. 그래서 확인이라고 눌러주세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여러분 우리 1월 12일 날 입력한 점표 없어졌죠. 자, 상단에 가셔서 날짜 며칠로 바꿔주시고요. 2월로 바꿔주시고 그대로 엔터합니다. 그러면 2월 12일에 우리 이렇게 이동된 점표라고 해서 표시가 됩니다. 이거 나왔다고 감점하지 않고요. 업무상에서는 간혹 입력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면 이렇게 이동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과 복사 기능들도 있다는 거. 저희는 다시 1월 달로 이동할게요. 그럼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복사라는 역삼각형 버튼 눌러서 이동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 다시 1월 12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로 이동. 자, 그래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없어졌고요. 다시 월을 1월로 해주시고 그리고 1월 12일에 이렇게 이동돼서 들어온 부분. 실무자들은 이걸 물어보시긴 해요. 여기 들어온 이 이동자를 지우고 싶대요. 네, 그 기능은 없습니다. 지우실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시험 보실 때 혹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글씨가 있다고 감점되지 않는다는 거. 네, 감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넣은 것만 무엇 하겠다? 자, 지금까지 넣은 것만 우리 무슨 부분? 거래처 관리하지 않는 것, 거래처 넣는 요령 알려드렸고 적요라는 부분 시험에서 채점하지 않지만 업무는 이렇게 적요를 꼭 넣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자격증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뭘 하지 않겠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 채점하지 않는 건 저도 더 이상 넣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업무하는 것까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거래처는 코드가 필요하지 않아도 꼭 거래처 상호를 넣어주셔야 되고 적요는 반드시 넣어야 하며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시험에서 채점하는 거 회계 1급은 타계정 대치 말고는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앞으로는 채권 채무라고 해서 거래처 관리하는 거 아닌 건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적요도 더 이상 입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재 화면 캡처는 제가 일부러 적요를 다 붙여드린 거로 지금 구성을 해드리긴 했지만 시험 체제로 가니까 아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